안녕하세요. 저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필명은 두꺼비 세무사를 쓰고 있고요. 저도 유튜브 채널을 이제 간단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자리가 돼서 매경과 같이 이제 강의를 하게 됐고, 추수건 유튜브 이제 하시는 분과 또 이렇게 컨텐츠를 하기로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자산관리 위주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세무사들 많이 이제 고용을 해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죠. 이제 세무 업무,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볼 때 하나의 시각보다는 여러 명의 이제 세무사가 같이 그 사항들을 공유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없을까 더 깊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세무사가 사실 거의 10명에 가까울 정도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다루는 분들은 이제 100억에서 400억대 분들의 이제 자산가 분들을 많이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주로 핵심은 부동산 전문으로 해서 양도상속 증여, 그다음에 앞으로 플래닝, 그다음에 나아가서 금융, 자산관리 이런 것까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그겁니다. 자산가는 어떤 형태든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세금 상담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당연한 말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관점의 차이가 오는 것일 수도 있겠죠. 대부분 일반적인 이제 부동산 거래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뭐 한 페이지짜리 일반적인 매매 계약서 한 장 쓰고 끝나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산가분들이 다루는 그 매매 계약서 형태는 한 페이지가 아니라 많을 땐 10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계약서를 쓸 때 이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변수들의 체크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항들을 전부 다 체크할 수 있는가 여부도 사실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 다 체크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변수가 있을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법적으로 그 계약서가 모든 형태를 관할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가분들은 그러면 언제 계약서를 쓸 때마다 세무사한테 이 조언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두 경우 다 마찬가지예요. 살 때랑 팔 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팔 때가 가장 일반적이겠죠. 왜냐? 내가 부동산을 팔 때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세금이 발생하죠?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그 외적인 주택인데 비과세를 못 받는다거나 아니면 12억 초과분이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비주거용일 경우에는 당연히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 자산가 분들은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저에게 상담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검토를 못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 검토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 체크, 그 다음에 특약문구 사항,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절세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당연히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매매가액 정해졌고 부동산 파는데 세금 다 픽스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강의를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 이 계약서의 특약사항 한 줄 때문에 세금을 몇 억씩 줄이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것들을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일례로 얘기를 드는 게 있습니다. 350억짜리 건물을 팔 때 저는 특약사항 한 줄을 쓰러 갔어요. 그 한 줄로 제가 절세했던 세금은 8억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8억 원을 갑자기 더 주라고 했었을 때 그 거래가 성사가 될까요? 안 될 확률이 아주 높으실 겁니다. 그만큼 매매계약서는 그 전에 가입이 거의 다 확정되고, 그 현장에서는 그 디테일이나 어떤 것에 대한 조율만 가능할 뿐이에요. 근데 그 조율이 가능할 때 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매수자에게 어떤 변수도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내서 하셔야겠죠. 왜 그러냐면 세후 수익이 결국 나의 실질적인 수익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매매계약서에 당연히 중개사님하고만 작성을 해서 모든 계약을 끝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자산관리가 올바르게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아주 큰 거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변호사님도 있고 세무사, 저와 같은 세무사를 통해서 그 매매계약서에 대한 거래 형태를 검토를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래 형태가 일반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약 문구를 써서 전 절세 플래닝을 하는 게 저의 업이죠. 그러면 매수할 때는 왜 취득할 때 세무사를 통해서 이 거래계약서를 써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 이 취득할 때는 취득세만 내요. 그러면 취득세라는 거는 대부분 정해져 있죠. 일정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주 작은 사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에요. 이분이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분이 혼자 부동산을 다 취득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미래의 상속세가 더 늘어나겠죠. 왜냐? 아주 알짜의 땅을 살 거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자산 가치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 형태를 단순히 내가 취득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법인을 활용한 형태거나 뭐 가족법인을 활용한 형태거나 다양한 형태의 구성을 짜서 이걸 취득한 다음에 그 자산 가치에 대한 증가분을 좀 억제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유동성을 분산을 시킨다거나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미래의 상속세까지 줄일 수 있는 플래닝을 취득할 때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개인으로 우선 딱 취득하고 나서 알고 봤더니 이런 플래닝이 좋다더라 하고 나서 뭐 가족법인 형태로 옮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아니 취득하고 나서 가족법인 옮길 때 또 취득세 발생하고 거래 비용 발생하고 이것저것 복잡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 비용의 몇억, 몇십억까지를 아끼기 위해서 처음 취득할 때부터 계약서에 그것을 투영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산 하나를 취득할 때도 모든 거래 형태에 대해서 조밀조밀하게 따져보는 게 자산가인데 여러분들의 자산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길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던 매수할 때나 매도할 때 생각보다 많은 세금들을 줄일 수 있는데 그 줄인 이후에 가져가는 금액이 나의 세후 수익인데 이걸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첫 번째로 꼭 말씀을 올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 세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야 되느냐라고 꼭 물어보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영상 자체는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 관리를 할 때 있어 기초적인 마인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려요. 세법 같은 경우가 언제 매년 개정안이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의 강의실에서 그 답변을 아시는 분은 100명 중에 한두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자산가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 중에 이 세법 개정안이 언제 나오는지 아시는 분이면 그분은 자산관리에 아주 능할 수 있습니다. 언제 나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말에 나옵니다. 매년 7월 말에 그 다음 연도에 쓸 세법 개정안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세법 바뀐 것에 대해서 자산관리 운영 형태를 바꿔야 되는지를 빨리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세후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세법만 잘 아느냐, 다른 것들도 이미 다 잘 알고 있으세요.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걸 알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스탠스도 아주 빠르신 거죠. 그 중에 세법, 그 다음에 대출 이런 것들 당연히 넣고 공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도 예시를 하나 또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자산가분이 22년도에요. 2022년도 세법 개정안이 나온 날 바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장훈 세무사, 내거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현행대로 갔을 때 얼마 나오는지, 언제? 23년에 얼마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 바뀐 세법 개정안으로 23년에 내 종부세가 얼마 나오는지 빨리 계산해줘 라고 요청을 줬어요. 그분은 저에게 월마다 일정료의 수입료를 주시면서 자산관리를 맡기시는 분이니까 저는 당연히 빠른 피드백을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아주 빠른 피드백을 해드리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분이 세액 차이가 얼마였냐면 3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현행대로 종합부동산세, 2022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개정이 아주 큰 폭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개정이 되기 전이었으면 그대로 갔으면 23년도에 세금이 3억 이상 더 나오는 시츄에이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3년에 세법이 바뀌는 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3억을 세이빙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어떤 제스처를 취했냐? 그걸 하루 만에 알고 나서 아주 빠른 제스처로 그 당시 시점을 고민해 보세요. 2022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죠? 하반기 때 부동산 가격이 아주 크게 내려갔었고 그것이 급매물로 쏟아지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3년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 생각해 보세요. 그 부동산 가격들이 일정 부분 이게 데드캣 바운스든 아니든 회복이 일정 부분 됐잖아요. 그 회복의 폭이 3, 4억이에요. 그분은 그 3억의 에쿼티를 가지고 빠른 투자를 했고 지금은 수익을 이미 올린 상태입니다. 아주 빠르죠.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는 22년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안이 언제 실질적으로 내가 납부란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금에 대해서 언제 어떤 시점으로 발생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은 많이들 아세요. 6월 1일이란 걸. 그리고 언제 내죠? 11월, 12월에 내잖아요. 이쯤에 내는데 그럼 22년 세제 개편안 7월 말에 나왔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돼서
나의 고지서로 투영되는 건 언제다? 23년 11월, 12월 이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미래에 펼쳐질 1년 반을 앞서서 전략을 짜는 것이 말 그대로 자산가의 세법을 활용하는 방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법에 대한 디테일, 계산법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아까 그 자산가분도 나에게 계산을 맡긴 거지 본인이 직접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는 거죠. 과세기준일이 언제고 이 세제 개편안이 23년도부터 적용되는데 23년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건 23년 완전 말인데 지금 부동산 가격에 금매들이 쏟아지고 있으니 그 에쿼티를 세이빙을 3억을 한 다음에 빨리 투자를 하면 그동안에 돈을 얼마를 벌 수 있을 것인가 이 계획표를 짜는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세법을 활용하는 방안이에요. 세법은 매년 개정안이 나오고 유기체적으로 변동이 됩니다. 시장에 맞춰서 변동이 되는데 그 변동의 폭을 누구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으면 아주 큰 수익을 이뤄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 그런 세제 개편이 나와도 나랑 관심 없어 하시다가 그게 12월 말이나 1월 말에 결국은 국회를 통과를 해서 어떤 개정안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쯤 되면 뉴스를 한번 쓱 보세요.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23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이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뉴스들을 한두 개 보면서 종부세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고지서를 내는 그 시점에 대해서 고지서 나왔네? 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약간 적당한 수동적인 이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랑은 본인의 이 자산 관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마인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려요. 이 전문가인 세무사랑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그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용어에 대한 정의 개념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학습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자산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맥락, 그 다음에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전략을 알고 있는 세무사랑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 정도의 세금에 대한 지식만 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비춰집니다. 이제 서설이 좀 길었는데요. 앞으로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부동산 경매, 공매 관련해 가지고 어떤 세금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건지 제가 영상을 하나씩 차근차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